공리주의의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최대 선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인정한다. 공리주의는 다만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따름이다.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희생이나 증대시키려는 경향을 갖지 않는 희생은 무용지물로 간주된다. 공리주의가 인정하는 자기 포기는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행복의 수단인 어떤 것에 대한 헌신뿐이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란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든 인류 전체의 이익의 범위 내에 있는 개인이든 모두 무방하다.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 두어야겠다. 그것은 공리주의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정당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행위자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자비로운 제3자처럼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나사렛 그리스도의 황금률 가운데서 우리는 공리주의 윤리의 완전한 정신을 찾아낸다. 스스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공리주의 도덕의 이상을 나타내는 극치이다. 이 이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으로서 공리는 다음과 같이 명령할 것이다. 첫째로 법률과 사회적 장치가 모든 개인의 행복이나 보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이익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해야 하고 둘째로 교육과 여론은 인간의 성격에 대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이용해서 각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즉, 자신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선 사이에는 결코 녹아 없어져 버릴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자신의 행복과 보편적 행복에 관해 규정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양식의 실행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교육과 여론이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은 아무도 일반적인 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는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선을 증진시키려는 직접적인 충동은 각 개인을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충동과 결부된 심정은 각 개인의 정조면에서 넓고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무라는 동기로부터 행해지고 직접적으로 원리에 순응하여 행해지는 행위에 관해 말한다면 공리주의가 사람들에게 세계 전체 또는 사회 전체라는 광범위한 일반성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은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세계에서는 이 개인들의 이익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리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익을 고려할 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즉 누군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행복의 증진이야말로 공리주의 윤리에 따르면 덕의 대상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1000명 가운데 하나쯤의 예외가 있을지라도 광범위하게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능력 속에서 덕을 가지는 경우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공공의 복리를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따름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경우에만 사람들은 공공의 복리를 생각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경우에도 모두 사적인 공리, 즉 극히 적은 몇몇 사람들의 행복이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해도 충분한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폭넓은 대상들에 습관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행위의 절제의 경우에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대체로 유해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행위를 절제해야 하는 의무의 근거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성이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 공리주의의 반대자들이라 하여 언제나 공리주의에 대해 욕되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사심없는 성격을 지닌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공리주의의 기준이 인간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결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언제나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인책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비난은 도덕의 기준에 대한 진위를 오해하고 있으며 행위의 법칙과 동기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학의 임무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자, 어떤 검증을 거쳐야 의무를 알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윤리체계도 모든 행위가 의무감, they feeling of duty 이라는 오직 하나의 동기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우리 행위의 99%는 다른 동기로부터 나오지만 의무의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공리주의 도덕가는 동기가 행위자의 가치를 크게 좌우할지라도 행위의 도덕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역설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오해가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공리주의 이론에 대해 더 한층 부당한 것이다. 물에 빠진 동포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 동기가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든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든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자신을 믿고 있는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은 그의 배신이 자신에게 보다 큰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에게 봉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의식을 지닐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도덕 체계에서도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명백한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사태야말로 윤리이론과 개인적 행위를 의식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인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실천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에 관계없이 개인의 지성과 덕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이를 판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자격을 그만큼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공리가 도덕적 의무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한다면 의무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 공리가 이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은 편이다. 그런데 다른 체계 내에서는 도덕 법칙이 모두 각기 독립적인 권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통의 심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덕 체계가 요구하는 다른 것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궤변보다 더 나은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래온 것처럼 도덕 체계가 공리에 대한 고려를 인정하지 않는 영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욕망과 편견이 횡행하는 행위에 말려들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2차적인 원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제1원리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의무의 경우에는 어떠한 2차적인 원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리가 단 하나밖에 없다면 실제로 원리 그 자체를 인식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다른 학설들에 대한 논의를 그만두고 공리설이나 행복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작은 노력이나마 헌신할 생각이고 또한 공리설이나 행복설을 수용해도 좋다는 증거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이고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서 행하는 증명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궁극 목표에 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선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증 대신에 선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테면 의학적 방법은 의학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만 건강이 선이란 사실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또한 음악예술이 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음악이 다른 이유보다 즐거움을 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증명될 수 있지만 즐거움이 선이란 사실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 자체선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식이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목적으로서 선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선이 된다면 이 공식은 승인되거나 부인되거나 간의 증명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공식에 대한 승인이나 부인이 맹목적인 충동이나 무작정 선택하는 것에 의존한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증명이란 말은 보다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철학의 다른 논쟁적인 문제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이성 능력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성 능력은 이 문제를 오로지 직관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지성이 학설에 동의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고려만 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증명과 동일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궁극 목적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용어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그런 논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추리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제1원리에 공통된 것이며 지식의 제1전제에도 행동의 제1전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 즉 지식의 제1전제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들 말하자면 감각이나 내적 의식 내 직접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목적에 관한 물음도 이와 같은 능력에 직접 호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천적 목적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능력에 의한 것일까? 목적에 관한 물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이다. 공리주의는 행복이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며 행복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 이외의 것은 모두 이런 목적, 즉 행복에 대한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것에 불과하다. 공리주의를 확실하게 믿게 하려면 공리주의에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아니 공리주의는 어떤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만 하는가? 어떤 대상이 가시적이란 점을 증명하려면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명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의 다른 원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방식에서 바람직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유일한 징표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리주의가 궁극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하나의 궁극 목적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밖에 무엇을 궁극 목적이라 해도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확신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왜 전체의 행복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유는 각자 행복에 도달될 수 있다고 믿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선이라는 사실에 대해 즉 각자의 행복은 각자에게 선이며 따라서 전체의 일반적인 행복은 모든 사람들을 합해 놓은 것의 선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제나 허용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행복은 행위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자격을 띠게 된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실제로 소망되는 것은 행복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그 자신을 초월한 목적, 즉 궁극적으로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 외에 소망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의 행복의 일부로서 소망될 것이다. 행복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 자체를 위해 소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덕 그 자체를 위해 덕을 구하는 사람은 덕을 의식하는 것이 곧 쾌락이거나 덕의 결여를 의식하는 것이 곧 고통이기 때문에 또는 양쪽 모두의 이유가 겹쳤기 때문에 덕을 갈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쾌락과 고통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거의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도 얻게 되는 덕에 따라 쾌락을 느끼고 그 이상 얻지 못하게 될 때 고통을 느낀다. 이로써 우리는 공리의 원리가 어떤 종류의 증명을 허용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심리학적으로 참이라면, 다시 말하면 인간 본성이 행복의 일부도 행복의 수단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게끔 구성되어 있다면 행복의 일부인 동시에 행복의 수단인 것만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란 사실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 밖에 다른 증명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행복이야말로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며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간 행동을 판단하는 판정 기준이 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즉, 행복이야말로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부분, 즉 행복의 수단은 전체, 즉 행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세계 역사에서 공리 또는 행복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학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정의의 관념에 기인한다. 옳고 그름이란 말이 신속성과 확실성을 지닌 본능을 닮은 것이란 생각을 떠올리는 강렬한 심정과 언뜻 보아도 명료한 것처럼 보이는 지각을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사물 속에 내재하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즉, 정의란 절대적인 것이고 모든 종류의 편의와 구별되며, 아니 널리 인정되어 온 사실이지만
결국 편의와의 사실상 관계를 결코 끊어버릴 수 없으면서도 관념상으로 편의와 대립하면서 자연 속에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당면 목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정의의 감정에 대응하는 실제가 과연 어떤 특별한 현현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과연 본질적으로 특수한 것인지, 그 행위의 모든 다른 성질과 구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성질들 속에서 몇 개가 결합하여 특수한 양상 아래서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인가? 이 점을 연구하려면 옳고 그름의 감정 그 자체가 색채감이나 미각처럼 독립적으로 특수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감정과 결합된 파생적 감정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정의의 명령이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편의 가운데 일부 분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하기 쉬운 만큼 이런 검토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정의라는 주관적 정신적 감정은 단순한 편의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감정과 다르고 일상적 감정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의의 감정이 편의의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명령하므로 정의가 일반적인 공리의 일종이거나 일부분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감정이 가진 강한 구속력은 전혀 다른 기원에서 유래한 것이란 생각에 이른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의 또는 부정을 식별해주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의는 다른 많은 도덕적 속성들처럼 반대되는 성질에 의해 가장 잘 정의되기 때문에 부정이라 여겨지는 모든 행동 양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비난받지만 부정하다는 비난의 욕설을 적용시킬 수 없는 행동 양식과 구별되는 성질이란 어떤 것인가, 또한 그런 성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정의나 부정을 익숙하게 특징지어온 것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적인 속성이나 속성들의 집합이 있다면 우리는 이 특정한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이 우리의 정강구조를 형성하는 일반 법칙에 의해 특정한 성격과 강도를 지닌 심정을 그 주위에 모을 수 있는지 어떤지, 또는 이 심정은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자연의 특별한 배려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핵심적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러 대상들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찾으려면 우선 대상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론이 정의라고 분류하거나 부정이라고 구분하는 행위양식과 인사제도를 차례로 언급해보자. 이런 이름들, 즉 정의와 부정의 결합된 심정을 자극하는 잘 알려진 것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띤 것들이다. 나는 특정한 제도를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전체를 모두 검토하면서 빨리 지나갈 것이다. 우선 첫째로 누군가 개인적인 사유나 재산 또는 그 밖의 법률상으로 그에게 귀속되는 것을 약탈해 간다면 대체로 부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옳고 그름이란 말이 매우 명확한 의미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타인의 법률상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은 옳은 것이며 침해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옳고 그름의 관념이 다른 형태로부터 나타나는 많은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박탈당한 권리를 말을 몰수당하듯이 몰수당할지 모른다. 이런 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할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그가 박탈당한 법률상의 권리는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런 권리를 그에게 부여한 법률이 악법, 닭법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목적에도 합당하다. 그 악법에 가해지는 정의나 부정에 대한 의견들도 갈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법률인 이상 시민 각자는 위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악법이란 것을 알았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국에 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은 수많은 인류의 기여자들을 비난하면서 기존의 상태에서 이들의 뜻을 계승하려는 유일한 무기에 대항하는 치명적인 제도를 종종 옹호해왔다. 편의라는 이유에서, 즉 준법의 심정을 신성불가침으로 유지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이익에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그 지지자들로부터 옹호되어 왔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한다. 즉, 어떤 법률이라도 악법이라 판단되면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부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해도 좋은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위반해도 좋은 것을 부정한 법률의 경우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 다 불편한 법률은 거의 모두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은 인류의 천부적인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며 이런 제약은 인류의 선을 지향함으로써 정당화되지 않는 한에서 모두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견들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정한 법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이런 법률은 정의가 궁극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점을 정의는 비난한다. 그러나 어떤 법률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면 그것은 언제나 법률 위반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부정이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권리는 법률적인 권리일 수 없고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도덕적 권리로 불려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부정의의 두 번째 사례는 도덕적 권리의 대상을 그 소유주에게서 약탈하거나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셋째로 대체로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상당하는 것을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가지는 것이 있고 부정이란 부당하게 선을 얻거나 부당한 악을 떠맡게 될 때이다. 이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관념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렬한 형식일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공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선으로 보상받고 잘못된 일을 하면 악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다 특수한 경우에는 선을 베풀거나 베푼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선을 보상받고 해악을 끼치거나 끼친 사람은 악을 보상받는다는 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인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교훈이 정의를 실현한 상태라고 생각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고려함으로써 정의의 요구가 포기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넷째로 누구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한 것이다. 공표, 한 약속이거나 묵시적인 약속이거나 약속을 깬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안겨주었다면 그것도 고의적으로 기대를 저버렸다면 부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의에 관해 말한 다른 의무와 마찬가지로 이 신뢰의 의무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거역하는 다른 편에서 이 보다 강한 정의에 대한 보다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포기해도 좋은 것처럼 생각된다. 즉, 저쪽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해제하려 하고 우리가 기대해온 이익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신뢰의 의무를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섯째로 누구나 인정하듯이 불공평한 것은 정의에 위반된다. 은혜나 호감을 마땅히 베풀지 말아야 함에도 누군가에 대해 은혜를 베풀거나 호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들은 하물며 공평무사를 그 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다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은혜나 호감은 언제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려니와 실제로 비난받는 것도 흔치 않은 예외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무에 위배될 염려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상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당연히 비난받을 것이다. 또한 친구나 친척, 동료들을 타인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여 부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권리가 문제가 될 때 공평무사한 것은 당연히 의무에 속하지만 이것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그의 권리를 부여하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무 속에 포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정은 공평무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재판정은 논란의 대상을 어떤 다른 고려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어느 한편에 돌려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른 경우에는 응당 공적이 인정받는 것이 공평해지는 경우가 있다. 재판관, 교사, 부모의 자격으로 상벌을 주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공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지원자 중에서 정부 공무원을 뽑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공평무사함이란 정의의 의무로서 당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고려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위반하도록 유혹하는 동기에 한눈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무사의 관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에는 평등의 관념이 있다. 평등은 흔히 정의의 구성 요소로서 정의의 관념 속에 들어있고 또한 정의의 실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평등이 정의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평등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 못지않게 정의의 관념이 사람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바뀌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공리의 관념과 일치한다. 누구나 불평등한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때 외에는 평등을 정의의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권리 그 자체의 가장 극단적인 불평등을 지지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해주는 정의를 주장한다. 심지어 노예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이론상으로는 비록 노예일지라도 노예의 권리가 주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신성한 것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노예와 주인 모두가 동일한 엄중성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게끔 하지 않는 재판정은 정의를 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노예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의 부여하지 않은 제도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제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리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사회적인 특권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불평등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반 시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력을 관리에게 줌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을 부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심지어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편리함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몇몇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체의 노동 생산이 정확한 평등의 원리 외에 다른 어떤 원리에 의해 분배된다면 부정하다고 간주한다. 다른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의 또 다른 사람들은 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보다 많이 생산한 사람, 공동체에 보다 가치 있는 기여를 한 사람이 당연히 생산물의 분배에 즈음하여 보다 많은 양을 요구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외견상으로 이런 견해의 모든 측면을 대표하는 정의는 자연법적 의미의 정의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의에 상응하는 낱말은 대부분 어원학적으로 법률의 명령과 관련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 저스텀은 명령된 것을 의미하는 주주썸의 변화형이다. 그리스어 디카이어는 소송을 의미하는 다익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다. 독일어 렉트는 영어의 라이트와 라이처스가 그 어원인데 법률과 동의어이다. 정의의 뜰, 정의의 집행이란 법의 뜰, 법의 집행을 의미한다. 프랑스어 라 저스티스는 재판을 의미하는 관용어이다. 낱말이 언제까지나 본래의 뜻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호언투크, 호언톡인데 나는 투크가 범한 그런 과오를 범하고 싶지 않다. 어원학은 낱말의 어원을 조사한다고 해서 현재의 관념이 지시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지 않지만 이런 관념이 생겨난 경위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 내가 생각할 때 정의의 관념이 형성될 때 모태가 된 관념, 즉 원초적인 요소는 준법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기까지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는 준법 사상이 전부였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처럼 계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법률로 묶으려 하고 더욱이 이 법률이 최고 존재 즉 신가 직접 내린 것으로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법률이 본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여전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법이 만들어질 가능성, 즉 법률의 제재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행해질 때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똑같은 동기에서 똑같은 것이 법률에 의해서도 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두려워하지 않았다. 법률을 어긴 것만으로 반드시 부정하다고 생각지 않았고 존재해야만 할 법률, 즉 존재해야만 할 법률인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률까지 포함해서 존재해야만 할 법률을 어겼을 때 비로소 부정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존재해야만 할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법률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감정을 품게 된다. 이렇게 하여 법률과 법률의 명령이란 관념은 현행법이 정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효력이 정지될지라도 정의의 관념 속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 도덕적 구속력에 대응하는 어떤 사람의 권리, 정의와 관대함 또는 은혜 사이에 있는 특수한 차이점인 것처럼 보인다. 정의란 행하는 것이 옳고 행하지 않는 것이 옳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권리로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대함이나 은혜를 베풀음에 대해 우리는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덕을 특정한 사람에게 베풀도록 도덕적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규정이 그렇듯이 정의에 관해서도 규정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신뢰가 규정을 가장 확증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도덕론자가 인류가 특정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류에게 할 수 있는 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려면 그는 즉시 명제화를 통해 정의의 범주에 관대함과 은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꺼이 우리의 최대 노력이 동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 일종의 부채를 갚는 것으로 상쇄될 것이며 아니면 최대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회의 은혜를 충분하게 갚는 것이 되지 않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보은의 한 예로 분류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정의의 한 예로 인정된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은 정의의 한 예일 것이지만 은혜라는 덕의 예는 아니다. 따라서 정의와 도덕 일반을 지금 우리가 구별하듯이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와 도덕 일반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도덕을 모두 정의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의 심정에는 두 개의 본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욕구와 피해자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이제 피해를 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욕구는 두 개의 심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기 방어 충동과 공감의 감정이 그것인데 이 두 개는 모두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능적이거나 본능을 닮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졌거나 가해지는 피해에 대해 분개하고 반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심정의 기원을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본능이든 지성의 소산이든 이것은 모든 동물의 본성에도 공통된 것이란 것을 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자녀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입히려는 자에게 반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로 공감의 범위가 자신의 자손이나 어떤 고상한 동물의 경우에 보듯이 자신에게 친절한 몇몇 고등동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는 모든 인류, 심지어 심정을 지닌 모든 존재에까지 미친다. 둘째로 지성이 비교적 잘 발달하여 전체적인 인간의 심정은 그것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동물보다 넓다. 자신의 탁월한 지성의 덕택으로 인간은 공감의 범위가 넓다는 것과는 별도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그 일부분을 형성하는 사회 간의 공동의 이해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모두 그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의 자기 방위 본능, 이것이 본능이라면 을 불러일으킨다. 인류 일반에 대한 공감의 능력과 결부된 동일한 지성의 우월성은 그 자신을 자신의 종족, 조국,
인류가 나타내는 집단적 관념에 종속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행동은 공감의 본능을 불러일으키고 저항할 것을 충동질한다. 정의의 심정은 처벌의 욕구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본다면 인간에게 갖춰진 안갚음 또는 복수라는 자연스런 감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복수의 감정은 지성과 공감에 의해 다음과 같은 피해, 즉 사회 전체를 통해 또는 사회 전체와 더불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손해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심정은 그 자체 도덕적인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도덕적인 것은 이런 심정이 사회적 공감에 전면적으로 복종하여 사회의 요구를 기다려 사회의 요구에 복종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하면 덮어놓고 자연스런 복수심에 분개하지만 사회적 감정이 작용하여 도덕화된다면 심정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는 분개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에는 분개하고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는 분개하지 않는 것은 사회가 억압 속에서 우리 자신과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정의의 감정이 짓밟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회 전체나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말을 듣더라도 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분개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분개하는 사람, 즉 분개하기 전에 그의 행위가 비난받을지 어떨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공개적으로는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말할 수 없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준칙을 주장한다고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느끼지 않다면 행동을 단지 감정이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반공리주의 도덕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칸트가 도덕의 기본 원리로 더의 행위 준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에 의해 법칙으로서 채용되도록 행위하라는 명제를 제안했을 때 실로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 이익 또는 적어도 인류의 무차별적인 이익이 행위의 도덕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반드시 행위자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라는 말을 칸트는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이성적 존재도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준칙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 사물의 본성 속에는 이 명제를 채용할 수 없게 하는 방해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원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는 이성적 존재 모두가 채용해야만 하는 그들 전체의 이익에 유용한 준칙에 의해 우리의 행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의 관념은 다음 두 가지, 즉 행동의 준칙과 준칙을 제재하는 심정을 전제한다. 전자 행동의 준칙은 인류 전체의 공통적인 것을 전제하며 인류의 선을 지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후자 심정은 이 준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욕구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이런 위반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명한 피해자라는 개념도 포함된다. 즉, 피해자의 권리가 준칙의 위반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의 심정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공감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격하고 복수하려는 동물적 욕망이 인류의 공감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현명한 이기심을 개념화하는 능력에 의해 모든 사람을 포괄하게끔 확대시킨 것처럼 보인다. 현명한 이기심으로부터 감정은 도덕을 이끌어내고 공감의 확대에 의해 특별히 사람을 가동시키는 힘과 자기 주장을 펼치는 힘을 이끌어낸다. 나는 지금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권리의 관념을 정의의 관념과 정의의 심정을 구성하는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않고 다른 두 요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형식 가운데 하나로 취급해왔다. 이 두 요소는 한편으로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의 명백하게 가해지는 상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해에 대한 처벌의 요구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사해보면 이 두 요소가 권리의 침해를 의미하는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누구의 권리라고 말할 때
그가 법률의 힘이나 교육과 여론의 힘을 통해 자신이 소유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사회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 어떤 이유로든 사회가 보증해 주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충분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것이 그가 가질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으면 증명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즉 사회가 그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어서는 안 되고 운명에 맡겨두거나 그 자신의 노력에 맡겨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증명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따라서 인간은 직업상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벌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람이 공정한 방법으로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우연히 연수입 300파운드를 벌 수 있다고 하여 그래야 할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에는 그가 그만한 액수의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3%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액면가 10,000파운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연수입 300파운드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만한 소득을 그에게 줄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사회가 권리를 소유한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는 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 묻는 반대자가 있다면 나는 일반적인 공리 외에 이유를 댈 것이 없다. 이 대답은 의무의 엄격함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의 독특한 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이런 심정을 구성하는 것에는 단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복수를 갈망하는 동물적인 요소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갈망은 관련된 공리가 극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것이란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고 강렬한 힘을 얻게 된다. 이익이란 안전에 대한 것이다. 안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감정 가운데 어떤 이익보다 가장 활기찬 것이다. 모든 지상의 다른 이익들은 누구에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필요할 때가 있다. 대부분 이익은 필요한 경우에는 즐겁게 버릴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전에 의존하여 우리는 악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가지며 지나가 버리는 순간을 넘어 영원하고 온전한 선이라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게 무엇을 약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찰나적인 만족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전은 육체의 영양에 이어 모든 필수품 중에서 가장 불가결한 요소인데 이것은 안전을 제공하는 기구가 방해받지 않고 항상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 기반 자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포의 협력을 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리가 관련하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강한 감정을 모으게 되어 심리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실제로 질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며 명백하게 무한하고 다른 고려를 모두 도외시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옳고 그름의 감정과 일상적인 편리함과 불편함의 감정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정의에 수반되는 감정이 매우 강하고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 속에도 누구나 다같이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답적 감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단호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당연히 할 것으로 믿는 것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누구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물리적 필연과 비슷한 도덕적 필연이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물리적 필연에 뒤지지 않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